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요일 하루 충남 홍성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냈습니다. 하루 산불 발생 건수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불 2단계 발령 기록을 남긴 인왕산 산불은 25시간의 사투 끝에 진화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만으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진법을 개발했습니다. 시간과 비용, 검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 진단 정확도는 90%를 넘어서 앞으로 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밤 약사와 영상으로 면담한 뒤 안내받은 약을 자판기로 살 수 있는 원격 화상 투약기 시범 서비스가 수도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와의 대화 내용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서 원전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7년 뒤부터는 가득 찰 전망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는 건데 이런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최소 37년이 걸려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악한 소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요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무려 3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2일 낮에 시작된 서울 인왕산 산불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산불 2단계를 기록하며 2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일 낮 1시 30분쯤 서울 인왕산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인왕산 입잔을 통제하면서 주민과 등산객은 접근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4일 예보된 비가 올 때까지는 잔불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2일 오전 11시 50분쯤 불이 시작되자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고 열 화상 드론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40%대에 머무는 등 봄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는 올해 평년의 44%에 그치는 비가 내렸고 충북 50.9%, 수도권 64.6% 등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서부 지방은 강수량이 평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비가 내리지 않는 무강수일이 최근 20일, 대전은 9일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며 2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하루 산불 발생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낮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크겠지만 4일 밤부터는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발생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과거에 경험했던 가장 극심한 가뭄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기본 대책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겪지 못한 극한 가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2단계 비상대책을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하루 61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기본대책에는 주암댐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6개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을 장흥댐에서 하루 10만 톤 대신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2단계 비상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올 여름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서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댐 밑바닥 물인 사수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시험 기준 70개 항목을 만들거나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발광 분광법 등으로 기존 방법보다 더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더 빠른 시간에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등은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5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칸소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주 초에도 토네이도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덮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지붕과 집기 조각들이 뒤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But that was a gorgeous wood. You even see that house. And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인근 고등학교도 지붕과 창문들이 날아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미리 대피해 재난을 피했습니다. We just went normal classes. I was so thankful that our superintendent made that decision to let us out early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bad if we had been there when this happened.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걸쳐 50개가 넘게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쪽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끝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동시에 경증이라도 대형 병원에 선호하는 현상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는 곧바로 도착했지만 전문의가 없다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4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2시간이 지나며 심정지 상태가 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까지 도착하는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5년 안에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정부는 응급의료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을 3종류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하고 이보다 덜한 증상의 환자는 다른 응급기관이 치료하게 됩니다. 도착한 순서가 아닌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한다는 원칙으로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또 이러한 차등 부분을 수용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번역 응급의료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를 다뤄야 되는 곳에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큰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자식분들의 어떤 소망들이 훨씬 강한 게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다만 응급실 방문 전 환자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중등증과 경증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응급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늦은 밤 약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파는 몇 가지 약이 아니라면 공공 심야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그럴 때 화면으로 약사를 만나 약을 살 수 있는 원격 화상 투약기가 약사회 거센 반발 속에도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약국을 찾은 시민이 화면 속 약사와 상담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어디요? 증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소염제 제품되고요. 약국이 문 닫는 늦은 밤이나 주말 휴일에 약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격 화상 투약기입니다.
야간에요. 배 아프고 급하고 뭐 이럴 때는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환자가 약을 골라 사는 게 아니고 증세를 듣고 약사가 약을 골라주는 것이라 자판기와는 다릅니다. 약사가 추천하고 선택한 약이 원격적으로 도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다른 약이 잘못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약사가 투약국 카메라로 나온 약을 직접 보고 확인합니다. 환자와 약사의 복약 상담 내용은 화면으로 녹화돼 6개월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투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약사가 환자에게 약 먹을 때 주의점 등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발했지만 그동안 정부 규제와 약사회 등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ICT 규제를 푼다는 샌드박스 특별법의 실증 특례 사업으로 선정되며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서만 운영하고 11개 효능군에 53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응급실 갈 만큼 아니지만 약이 필요할 때 약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취지지만 약사회는 약 자판기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 기능이 최대 20대까지 관리하는 상황에서 오투약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편의점 약 당시에도 두통약 판매량이 급증한 사실을 보면은 의약품의 오남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공공심야약국이 화상투약기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에 1,00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 민간 사업자의 화상투약기가 상호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한 경쟁 속 생존 게임을 벌일지 의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CT, 조직검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 암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조기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암을 한 번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 각 장기에 대해 일일이 정밀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암과 같이 극소수 암에 있어서만 소변 검사 또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암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암은 좀 더 복잡한 영상 진단 기법을 이용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 10방울만으로 1시간 만에 6종류의 암 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필터에 통과시켜 혈액 속 엑소좀을 얻습니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주머니로 RNA와 DNA, 단백질 등을 담고 있는데 암세포의 경우 구성물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엑소좀을 금 나노칩에 떨어뜨려 분석기계에 넣자 빛이 엑소좀을 통과하면서 고유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정상인과 암 환자 600명의 엑소좀 그래프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환자의 암 여부를 알려줍니다.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위암 모두 6개 암에 대해 암 종류도 구별합니다.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7% 이상이고요. 그중에 어떤 특정 암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 암을 한꺼번에 측정하게 되는 수준이 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검진에 대해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내년에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암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해외에서도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 여러 암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건 상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 이 우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됐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신의 영역인 창조론은 별도로 치더라도 과학계 내에서도 그 해석과 추정이 나뉩니다. 엄청난 폭발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와 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빅뱅론과 예나 지금이나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상론. 무엇이 맞을까요?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우주를 상대로 머리를 싸매했던 천재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그들의 별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9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황우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참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있죠. 우리 우주에도 우주론 논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이론이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시작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부이자 물리학자인 르메트르 그분이 이제 허블 등의 관측으로 통해서 은하들이 멀어져 간다, 즉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네. 그럼 만약에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빅뱅 우주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밀도가 높고 뜨겁고 그런 상태에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가 점점 식어가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이에 반대했던 본디, 골드, 호일 등에 의해서 제한되었는데 우주가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 팽창하는 공간에서 물질이 계속 생성되면서 예나 지금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던 그 호일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 라이벌 이론이었던 빅뱅 우주론 이론을 비꼬면서 어떻게 우주가 빅뱅 하면서 태어날 수 있냐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그게 빅뱅 우주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관측 결과가 빅뱅 우주론 예측과 잘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몇 가지 관측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온도에 맞게 여러 파장의 빛, 즉 스펙트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빛을 내는 것을 흑체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이제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 뜨거운 온도에 맞는 빛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우리가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제 우주의 빛이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 우주의 온도, 절대 온도로 얘기하면은 3켈빈 스펙트럼이 현재 우주를 이제 꽉 채우고 있는데 바로 이 열에 해당하는 빛을 이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천문학자가 1960년대에 실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함으로써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 있었고 그 말은 결국에 빅뱅 우주론이 맞았다는 첫 번째 관측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퀘이사라고 하는 특이한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는 우주 초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주 초기에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우리가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나 현재나 항상 정상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퀘이사라고 하는 천체가 우주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게 활동했는데 현재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어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 예측과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의 관측 결과도 이 정상 우주론이 틀렸다고 하는 거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고 이러한 증거들을 다 모아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과 우리의 관측 결과가 더 잘 맞아서 현재 주류 이론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빅뱅 우주론이 주류 우주론이긴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빅뱅 그 순간 또는 그 빅뱅 그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관측으로 그거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하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또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뭐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든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가 갑자기 팽창한다는 인플레이션 또는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 급팽창을 직접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현재 없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빛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할 때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 그걸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한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때는 우리가 빛으로 관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우주 배경 복사의 평광 관측이라는 걸 이용한다든지 중력파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있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핵심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우주 초기에 정말 그 시작 순간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정문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천문학의 본질을 관통하는 문장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천문학의 가장 큰 단점은 또 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과학으로 같이 답할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오늘의 벨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45년째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차치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써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발전 이후에 나오는 이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사실상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계속 미뤄오기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용 후 핵연료의 이 연구 처분 시설,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름이 어려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우라늄이라는 원료의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화력 발전소에서 뭐 석탄이나 어떤 이 화력 발전소에 대한 에너지들을 태우면 재가 남듯이 이 우라늄도 핵 분열을 하면 폐기물이 남습니다. 네. 이걸 흔히 다 쓴 핵연료라고 해서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한 4년 정도 사용을 하면 약 한 1% 정도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뭐 1%밖에 안 줄었으니까 더 쓸 수 있겠지 싶지만 이만큼 줄어들면 이제 더는 발전용으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핵연료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교체된 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열과 방사능 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강도가 높은 폐기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고준위 폐기물인 이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사능 강도가 높은 폐기물인 만큼 정말 잘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여기엔 버릴 수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크게 고준위와 중저준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고준위는 앞서 설명했듯이 뭐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이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하는 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나 작업자들이 입는 방호복, 그리고 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공구나 소모성 교체 부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업체나 뭐 연구기관, 병원 등에서도 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사용하는 뭐 주사기, 시약병 이런 것도 중저준위 폐기물에 속합니다. 이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처분장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처음 원전이 이제 가동됐던 1978년부터 만들어졌던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계속 임시 보관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임시 보관돼 있던 중저준위 폐기물도 꾸준히 반입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7년 만에 수용량이 벌써 25%나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은 이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패장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서 사용 후 핵연료가 제가 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뿜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부진에 있는 임시 저장 수조, 그러니까 물 속에 현재 넣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임시 저장 수조라는 점입니다. 네.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인체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방사선 수치까지 떨어지려면 한 1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구석기 시대까지 가야 될 만큼 시간이 역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는지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10만 년 동안 계속 물속에는 넣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결국 영구 처분할 방법과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영구 처분 방식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원전 부진의 임시 저장 수조 용량이 거의 다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한 700톤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고리 원전의 경우는 86%, 한우 원전의 경우에는 82.5% 등이 채워진 상태거든요. 이대로라면 한빛 원전의 경우에는 2030년, 또 한울 원전의 경우에는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이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포화 시점보다 현재 1, 2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해서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할 시설이 없어서 원전 운전을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올해로 45년이 됐는데 그동안 왜 꾸준히 방패장을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아예 안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고요.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수차례 논의에서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경주에 있는 이 중저준위 방패장을 만들 때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부안 사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03년 전북 부안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선언하자 주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유혈 사태까지 당시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패장 건설 자체는 이 기피 대상 1호 시설이다, 이렇게 좀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과거 경험에 의해서 원자력에 대한 뭐 불신과 불통의 이미지도 국민들에게 사실 남아있는 상태라 이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논의 시작부터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사실상 지을 데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한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다른 데에서도 원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운영국은 많지만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 핀란드뿐입니다. 이 핀란드는 원전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 버릴 곳, 고준위 방패장 건설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8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2001년에 부지를 확전 지은 후 2016년 영구 처분시설,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핀란드에 있는 고준위 방패장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서 일반인에게 이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2년 뒤인 2025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보준위 방패장 건설까지 완료한 나라는 핀란드 하나인 건 맞지만 현재 스위스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절차가 끝났고요. 뭐 캐나다, 체코, 일본, 미국 등도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면 고준위 방패장 건설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얼마나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 지층에 아주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심지층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도 땅속 깊숙이 있는 우라늄을 저희가 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라늄이 원래 있는 조건과 아주 비슷한 땅속에 다시 깊게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하수가 거의 지나가지 않으면서도 암반의 변화가 거의 적은 화강 암반 등을 선택해서 천연 방벽 효과를 좀 얻어야 되고요. 여기에 폐 연료봉을 5cm 두께로 이 구리 캡슐로 감싼 후에
이 밀봉한 이 캡슐을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벤토나이트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더 완충제를 싸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완벽하게 메운 뒤 격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터널 한 개당 한 수백 개의 사용 후 해결료가 채워진다고 해요.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모두 채워지고 나면 터널 자체도 메워서 지상과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아주 깊게 땅을 파서 묻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 왜냐하면 7년 후부터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패장을 확보하는 데까지 최소 37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부지 선정을 시작한다고 해도 빨라야 2060년에야 이 고준위 방패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13년이 걸리고요. 네. 선정된 부지에서 지하 연구시설을 지어서 14년에 걸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한 뒤에 10년 안에 연구 처분시설,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로드맵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땅을 찾는 게 먼저죠. 그런데 사실 땅 찾는 게 가장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절차, 뭐 또 유치한 지역의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현재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사실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임시 저장 수조가 빠르면 7년 후부터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방패장 건설에 3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이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고준위 방패장 운영 시점을 한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했던 고준위 방패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처분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부지 내에 지하 연구시설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하 500m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하 500m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방패장과 유사한 환경의 안반에서 만약 처분 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연구용 지하 시설을 따로 만들게 되면 2060년이 아니라 2050년에, 그러니까 10년을 앞당겨서 고준위 방패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개념이나 처분 시설 설계 기술은 국내 연구진들이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7개 기술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중에 15개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하 500m 지하 연구시설에서 검증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지하 연구시설을 처분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따로 만들게 되면 전체 공사 기간에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패장을 지은 핀란드의 경우도 이 자국 내에 지하 연구시설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암석 상태가 굉장히 비슷한 스웨덴에 있는 지하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함께 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핀란드에다가 이제 방패장을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도 좀 주의를 두고 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를 찾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연구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말 그대로 한시가 급한 사안인데 관련 논의뿐 아니라 행동까지 서둘러서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선 토레스 EVX와 코나 일렉트릭, EV9 등 국내 전기차 신차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업체가 동남아를 겨냥해 신차를 출시했고 고급 수입차 업체들도 모두 전기차 신차를 내놓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준중형 돌풍을 일으킨 토레스의 전기차 EVX를 출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획기적인 배터리 안정성과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 회 충전 시 유럽 기준 500km, 국내 기준 4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의 토레스는 눈이 오면은 이 눈덩이에 전조등이 붙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토레스 전기차 EVX는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인 한 회 충전 시 410km 이상 주행 가능한 디올류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의 EV9은 한 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과 2열 좌석이 180도와 270도까지 회전해 실내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 게 강점.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마스타 자동차는 다마스와 라보를 대체할 적재 중량 200kg의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조만간 소상공인들과 400대 공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출까지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와 현금 수송 전기차 4,000대, 필리핀과 전기버스 300대 수출을 계약한 겁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 연간 500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중 고급 비즈니스 SUV를 비롯한 7개를 전기차로 채우며 전동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 출시 75주년을 맞아 첫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프랑스 파리시가 주민 투표 끝에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시내 20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지 묻는 주민 투표를 시행한 결과 반대가 90%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130만 명 가운데 7%가 참여했는데 파리시 대변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결과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시는 유럽 주요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첫 도시가 됩니다. 파리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전동 킥보드가 도입돼 큰 인기를 끌었지만 난폭 운전과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사고가 이어지자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학교 주변 편의점 진열대에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을 중심으로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표시해왔는데 올해는 이 시범 사업을 전국 695곳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기간은 특히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소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총 6개월간 문구를 표출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입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한 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도 편의점 결제 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걸려도 남는 장사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 부장급 직원 A씨. 지난 2016년 4월 A씨가 퇴사한 뒤 알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A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육박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양형 기준이 꼽힙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기본적으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술 가치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복귀한 얼룩말 세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패러디까지 등장하며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저 귀여운 일탈로 웃고 넘길 게 아니라 동물을 가두는 문화 자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발칵 뒤집었던 4살배기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소동.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연달아 잃고 힘들어했던 사연이 공개되자 동정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로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측도 세로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밝히며 귀여운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은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식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얼룩말이 좁은 동물원에 갇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지해야 했던 환경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분집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있었던 부모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에도 외로움을 달래준다며 짝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동물을 가둬두는 문화가 옳은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전시동물의 불행한 삶 그 자체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의견 피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조, 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동물원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며 국내에서도 이미 대안적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이 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전시 목적의 동물원이 과연 필요한지, 순전히 인간의 이기심을 위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 번 쏘는 힘으로 다시 죽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표를 부탁드리며 다른 후보들을 보니까 너무 학교에 대해서 과시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이른 아침 등교길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회장 선거 모습입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선거 공약을 알리는 갖가지 피켓과 벽보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치가 오히려 어른들 선거를 능가합니다. 마지막 합동 유세 시간. 후보들은 인기 있는 유행어를 총동원해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우리 학교를
진짜 그렇게 생겼습니다. 택시에 통통한 고무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투표 시작. 한 표 한 표마다 최선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따로 없습니다. 좀 섭섭하긴 한데요. 된 친구 축하해 주려고요. 한때 햄버거 회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였던 초등학교 회장단 선거. 어린이들은 선거를 통해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심장 모양이 둥근 구형에 가까울수록 심장 근육 세포에 장애가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심장 MRI 영상에 있는 38,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장 모양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앞으로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심장 구형 지수의 표준 편차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심근병증과 심방세동 발생률이 각각 47%, 2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장 구형 정도가 또 심혈관 질환의 훌륭한 진단과 관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개가시나무의 가지와 잎이 피부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능성소재연구진은 개가시나무의 잎과 가지, 과육 등의 추출물을 피부세포에 처리해 생체 리듬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잎과 가지를 에탄올로 추출한 그룹에서 생체 리듬의 진폭이 향상돼 피부 건강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개가시나무의 항산화 효능도 평가했는데 가지 에탄올 추출물의 효능이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성 도료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종석 박사팀은 친환경 소재로 쓰이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와 라돈을 흡착하는 다공성 물질을 이용해 인체에 무해한 라돈 차단용 기능성 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료는 라돈 차단율이 75% 수준이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도료는 라돈 차단율이 90% 이상이며 페인트와 비슷하게 시공이 간단하고 발림성이 좋아 사용에도 편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순도 유기용매를 친환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민기 교수팀은 2차원 다공성 탄소 기반의 유기용매 정제용 초고성능 나노 여과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분리막이 높은 기공 밀도를 가진 덕분에 기존의 분리막보다 높은 유기용매 투과도를 보여 대량 정제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은 배터리나 축전지 같은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 장치나 화학적 센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가슴을 쓸어내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전국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 요즘 산불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도 꼼꼼히 확인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